네, 안녕하세요. 류진스의 류호정. 진중권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조금 배경이 달라졌죠. 원래 저희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네, 저녁에 이제 중앙냉방이다 보니까 더운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오늘은 이렇게 한잔 하면서 호정처럼 네,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다른 장소로 와봤습니다. 안주도 달라요. 와인 안주여가지고 치즈죠, 치즈. 예, 편의점 치즈고요. 편의점 치즈. 두부김치. 저도 두부김치를 어디선가 포장.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요정 뉴스라고 요즘 정치 뉴스 항상 먼저 짚기로 했는데 3주 간격이어서 뭐 그렇게 또 큰일이 3주 안에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했는데 오늘 바로 당일에 또 난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축사,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대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구글 유튜버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 순간적으로 채팅으로 내가 사이버 레카들의 대통령을 뽑았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마디, 처음에 딱 든 것은, 야, 이렇게 무식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천박하다. 그 다음에 너무 유치하다. 지금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예요. 북한 핵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이제 당근책이고 하나 채찍이 있는데, 그 중에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국가 분자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간첩이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 꼴통들이나 하는 얘기를 갖다 대통령 입에서 들을 거라고 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에서는 혹시 가끔가다 또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가 사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뭐냐면 당수가 아니에요. 당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다 대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대변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탁 하면 저쪽 반국가 분자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또 황당한 건 바로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33명의 의원이 종전선언국 해야 된다고 좀 사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반국가 분자가 이게 미국 의회에까지 침투한 거냐? 이게 그렇게 말이, 주장할 것 같아요, 근데. 침투 당했다. 하긴 이렇게. 그 머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이런 내가 몰랐거든요. 야, 이건 좀 심하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대통령이 네. 할 말이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또라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고 현실에서 봉 떨어져서 자기가 이념적인 어떤 판타지 세계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맨날 보니까 자기 욕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다 유튜버거든. 그거 유튜버. 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메아리 효과라 해서 방에서 막 하게 되면 자기 소리만 들리거든. 그러면 그 자기가 세계 일종의 관념론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 되는 거고, 종전선언 얘기하는 건 반국가 분자가 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주사파들로 빨갱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식의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 현실이 아닌데 그런 식의 망상에 빠져버린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이제 정책이 나와버리면은 피곤해지는 거고. 게다가 이제 밀어붙일 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개인적 불행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머릿속을 저렇게 똥으로 채우고 살아가는데 그건 개인적 불행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 국가적 불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뽑혔으니까, 그렇잖아요. 선출로 뽑혔으니까 잘하길 바랬어요. 나도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에 또 정부를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정부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던 그 공정과 상식이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결국 승복하게 되길 바랬어요. 그렇잖아. 이제 뽑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혐오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에 대통령도 같이 푹 빠져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랄까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다 학을 떼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금 대통령 본인의 그 발언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이나 뭐 여기저기서 일하는 분들의 발언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뭐 좌편향 인사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올라온다든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된 사람들이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후보가 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게 네. 전체적으로 그룹들이 이제 내 처음부터나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내가 지적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대통령실 같지가 않아. 극우 부대를 같았거든.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노골화돼 가지고 그게 된 건데 재밌는 건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거예요.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7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정상이 70%고 이 30%가 지들이 비정상인데 자기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구나무 서 있는데 물구나무 서놓고서 사람들한테 니들 왜 물구나무 섰냐고 근데 세상에 뒤집어진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 정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뭐랄까 교만하다. 시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재수없다 이런 거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계몽하려고 계몽주의. 하고 뭐 교조주의 뭐 이런 말들이 사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없는 시대로 그거는 조금 달라. 좀 건가? 뉘앙스가 좀 다른 달라요? 게 진보 애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는데 일반 민중들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르쳐야 돼. 이런 거고요. 저 사람들은 약간 종교인가? 종교 같은 거야. 아직 예수님의 만나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느껴봤는데 왜 그걸 못 느끼고 저렇게 살지? 뭐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들 세계에서 맨날 유튜브 보니까 그들한테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딱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거 안타까운 거지. 국민들이 그걸 몰라. 전도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이제 사이비 종교 아. 생각을 해봐요. 방통위 그러면 사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앉혀야 되는 자리인데 이동관을 앉히잖아요. 절대 앉혀서는 안 되는 그 상극을 갖다가 거기다 앉히잖아요. 통일부 장관은 앉히는데 북한 흡수 통일하겠다 뭐 이런 사람을 거기다 앉혀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장 있잖아요. 거기서 제주도 4.3 진압은 정당했다 이런 사람들 거기 앉히고 그냥 기본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걸 나날이 깨닫는다. 이걸 딱 보면은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 세계관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더 화가 난다 해야 되나?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오늘 대통령의 축사 구절마다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연이어 터져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자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며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의지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부흥회 가면은 다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이러는 거잖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원래 부흥회는 심령 부흥회 하는 건데 우익들. 좀, 그걸 뭐 잘. 전 좀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국정 자기들 운영이 무난했으면 이제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는 막 은혜 받는데 그런 장면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밖에서 딱 보면 어이씨 이러는 거지. 요즘 보면 그 뭐 보통 소위 얘기하는 그 진보와 보수, 뭐 좌파 우파가 생각이 뭐 달려서 다른데 굽히질 않아서 이렇게 싸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무난했으면 좋겠다. 제가 막 저의 뭐 정책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그런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옛날에 봐왔던 그냥 옛날이어도 되니까 그 보수의 모습, 무난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지금 생각을 이제 좀 거의 하고 극우가 싶어요. 돼가지고. 네. 또 짠 할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도 저런 발상법이 이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예? 국론은 통일이 돼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국가 반역자들이고, 내부의 불순분자들이고, 그 다음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이들을 척결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사고방식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쪽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쪽은 또 그 운동권적인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민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고, 이쪽은 국가주의란 그 집단주의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말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쪽에서 떠드는 민주당에서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라기보다 사실 인민민주주의적인 이런 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쟤들이 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권위주의 여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가치 전쟁을 하고 있고 저쪽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저쪽에 권위주의 정권과의 세력이 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권위주의야 지금. 그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아니 진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 바보거든. 우리 같은 나라가 가치 외교를 한다는 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은 애들이 자기 왜 이해관계를 갖다가 감출 때 쓰는 게 이제 가치 외교거든요. 가치 외교라는 건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 실리를 얻잖아. 겉으로는 가치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실리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완장차고 설쳤는데 딱 나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국무장관 중국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또 외무장관 보내고 그다음에 기시다는 앉아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경제적 완장차고 나선다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잘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외교의 그 급을 올렸다라고 자화자찬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부흥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격을 올렸습니다. 뭐 외교에 뭐 이거를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그렇죠. 볼 그렇게 때는 하다가 이제 예, 뒤에 아무도 안 남게 되겠죠. 막 미국 뒷배를 믿고 이렇게 막 했는데 뒤돌아보니 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벌써 뭐 EU에서는 벌써 디커플링 네.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U가 틀어버리고 미국도 벌써 틀어버리고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제가 바로 지난 토요일에 전국위원회를 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재창당 안을 이렇게 내라고 권고를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저희 당대표 선거를 한 후에 어떻게 정의당을 재창당할 거냐, 신당 창당론, 그리고 자강론이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위원장단, 뭐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회를 거쳤을 때, 자강론으로는 안 된다. 신당 창당론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가 모아졌고, 그래서 지난주에 채택이 됐거든요. 그 합의한 문구 한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 세력, 기후 녹색 정치 세력, 그리고 제3의 정치 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라고 이제 제1번에 이것이 적혔어요. 사실 요게 좀 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하려면 그것조차 내려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넣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3세력이라는 것도 아직 뭐 그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넣어야 되냐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뭐랄까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 이 집단이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을 수는 없다 해서 넣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동의로 전국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어때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네, 어떠신가요?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볼 때는 네. 그 뭐 자강론, 네. 그다음에 창당론 이것에 그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 정도. 이게 이렇게 창당론으로 들리진 않아요. 그래요? 어떤 네. 점에서요? 저희 그 제3세력 그 한 문구, 그리고 창당이라는 문구 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약간은 크게 달라질까? 이런 거고 사실은 뭐 노동 세력하고 그다음에 뭐 녹색 이쪽 세력하고 그런 아는 얘기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거고 그들을 이제 포괄하자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과연 재창당급이냐?
아니 그냥 합당이잖아요, 그거는. 네, 제 창당이라고 한다면은 뭐랄까 당의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격적인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네. 되고 쉽게 말하면 정의당이라는 이른바 진보 정당이 처한 위기에 대한 깊은 분석들 이런 바탕에서 뭔가 새로운 게 확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냥 가자는 사람들이 약간 중간에서 만나서 뭐 정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근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부터 조금 바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취지가 그러면 최대한 내려놓고 최대한 열어놓는다라는 취지로 이 문구가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취지로 기자님들이나 이렇게 뭐 언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정미 대표님께서 그분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볼 때 함께 한다는데 상당히 회의적. 음, 그래서 이제 금태수 의원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잖아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삶의 궤적을 음. 이렇게 두고 회의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을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불쾌해지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 오해가 있었던 것 음. 같고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말한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 살아왔다 이런 뭐 그건 맞아요. 뜻이라기보다도 네. 그동안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오지 않았느냐 그쪽 성향이지 않느냐 그런데 진보당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하기 힘들겠다라는 음. 건데 그 어느 단어 표현이 그죠. 상당히 묘하게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 거지 당연 너는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조국 찬성했냐? 그죠. 바로 야, 그렇게 이제 응수를 하셨죠. 그렇죠. 네. 바로 그렇게 응수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나 강은미 이제 원내대변인이 인터뷰를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전국에서 결정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신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아 있는 방식은 나가서 해야 하죠. 거의 근데 사실 이분은 조금 내부에서도 좀 나갈 거면 빨리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리더로서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해요. 왜냐면 그래도 이정미 대표님은 어떻게든 이 문구 안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구를 작성을 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합의하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좀 이탈을 할 수가 있겠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의 이제 뭐지 이거는 그냥 이분 자강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자. 네. 근데 뭐 니들이 뭐 저 창당하겠다는데 굳이 안 말리겠다. 근데 뭐 잘 되지도 않을 거 굳이 안 말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해봐라.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굳이 또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고 니들 나가라.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뭐 강미 원내대변인도 뭐 그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진행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문장 아까 최초에 그 노동, 녹색, 제3지대에서 제3지대를 두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면 결국 노동, 녹색 났는데 그럼 그건 자강론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변하는 게 맞나요? 저도 사실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뭐 몇 달을 뭐 뭐 의견 그룹의 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지도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전국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내팽개쳐 칠 거면 또 팽개치면서도 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이게 국회에서 맨날 그 뭐 법안 소위니 뭐니 뭐 아무리 그 토론해봐야 통과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엎어지는 그런 환경이랑 우리 당내 환경이랑 무엇이 다른가 약간 좀 허탈감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지금 딱 보니까 당연히 위기 상황인데 딱히 해법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창당? 뭐 그건 그래도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거부하기는 뭐하고. 근데 굳이 딱히 마음에는 없는데 거부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당을 갖다가 바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라. 이 얘기예요. 기득권 내려놓는다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뭐 굳이 뭐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열리지도 네. 내려놓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고 그래도 이제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도 신당 창당을 정의당이 이제 하게 됐다는 것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력도 내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막 툴툴툴 거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향한 에너지는 남겨놓고 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시하는 이 신당 창당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슬슬 시민들께 공개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진보의 재구성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내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른바 좌파가 그 NL이든 PD든 또는 그 밖에 어떤 좌파든 간에 그 이념 자체가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고,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새 지금 정보혁명의 시대 그걸 거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정보사회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과거의 틀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낡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낡은 거죠. 예컨대 산업화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미 이제 박정희 죽음과 더불어서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그게 이제 그 리바이벌 한번 했었죠. 그게 박근혜 때거든요. 근데 그게 탄핵으로 이제 망가진 거고, 이미 그것을 역사적 실효성 다 했다는 게 입증된 거고, 조국 사태는 이제 민주당의 이념이다, 망가졌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제 정의당도 사실은 그게 뭐 NL이든 뭐 PD든 그 밖에 어떤 거든, 즉 사람들한테 우리 당을 왜 찍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그 서사, 그 이야기가 내가 볼 때 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50대, 60대. 그 밑으로 기껏 내려야 이제 40대 후반, 40대, 50대, 60대까지는 뭐 공감할지 몰라도 그 밑으로는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앞서 있다라고들 착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 낡았어요. 그게 위기인 것 같고, 2030들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들이 10년만 지나면 이제 기득권이 아니라 사회 주도층이 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들을 위한 복음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 누구도 쓰지 못하는 거고, 제3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태섭도 그걸 못 쓰고 있는 거고, 양양자는 그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과학기술 뭐 이러면서 약간 삼성전자 출신이란 티만 조금 내는 그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에 관한 합의는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창당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공허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하실까요?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세 번째 권력 쪽은 계속해서 이제 비전 토론이나 운영 원리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젊은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또 젊은 정당이냐, 뭐 미래 정치냐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생물학적 나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정치를 오래 지켜와 보신 분들 중에서 조금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좀 든든한 뒷배가 돼주실 수 있는 분들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거든요. 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자기들의 구원서사는 자기들이 써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부탁을 해라. 그럼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저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들의 정치적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도 정치적 욕구가 있고 표현의 욕구가 있고, 근데 그걸 잘 조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용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젊은 피임을 해서 이준석, 이쪽에 누구야 또 박지원이 있어가지고 선거 딱 끝나면 땡팽 해버리고 이런 건데, 그게 안 되게끔 조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서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이제 이 활동하니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또 생기기도 하고, 그 중에서 뭐랄까요, 청년들의 활동, 그러니까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청년 세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지지하고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서, 여기서 좀 동력을 좀 더 찾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정당 정치, 뭐 집단의 출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20대 당대표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외국에서는 20대가 다 장관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그 5, 60대가 앉아가지고 노인 정치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세상에 그들에게 맡겨줘야지. 그들이 살 미래를 왜.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생각을 선배 세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뭐 20대, 30대들도 배우거든요. 산업화 시기의 어떤 공헌, 민주화 시기의 공헌, 이런 걸 다 배우고 또 다음 시기를, 현재를 또 살아가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왠지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내 삶이 뭔가 부정당한 그런 느낌들을 또 받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우린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원히 요즘의 옳은 진리는 정치권을 없는 보면,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한때는 옳았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영원히 옳은 건 아니거든. 세상이 달라졌는데 계속 옳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난 입이 틀린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보수화되는 거고 수구화되는 거지. 기득권화되는 거고. 아, 그걸 해야지. 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뭐 모든 것의 기준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들도 한 20년, 30년, 40년쯤 지나면 또 늙은 세대가 되는 거고 그들의 생각이 더 이상 이제 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생각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거고 자기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한 그때 그 세계관 있잖아요. 그대로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배반이니 배신이니 아니면 타락이니 아니면 반동이니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땐 그게 이미 낡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의 나쁜 예가 송영길 전 대표 요즘 행보라고 생각해요. 검찰청 앞에서 일치를 하고 할 때는 그냥 뭐 애쓰신다 뭐 그런 생각마저도 했었는데 이제 노회찬 대표님의 묘소에 가서 음, 뭐 노회찬 형이었다면 뭐 검찰 독재를 뭐 함께 막아냈을 거다. 뭐 대선 때 뭘 했을 거다. 뭐 연합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여기서 더 망가지는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정미 대표가 적절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수사나 받아라. 그죠? 지금 지금 핀치에 몰린 거거든요. 국민한테 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국민들은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 돈이 오가는 그 생생한 그 소리들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다 봤거든요. 이게 돈을 보냈다, 확인했다, 이런 것까지 거의 생중계가 됐는데 혼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 또 노회찬을 왜 끌어들이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노회찬 어떤 사람이냐면은 2000 몇 년이죠? 2010 몇 년인데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에 심상정은 나갔는데 도중에 그만뒀어요. 당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아마 징계를 받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냐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시민한테 몰아준 거예요. 근데 유시민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회찬이 나간데 노회찬은 끝까지 완주했거든요. 음,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회찬이 살아있었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당내에도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노회찬 팔아가지고 안티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본 남성 정치인 중에서 가장 페미니스트가 노회찬이었거든요. 저 장미꽃을 이 선물해 주시던. 사람은 평등주의자고 그 모든 성적 불평등, 계급적 불평등, 모든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성적 불평등에 대해서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세계 여성의 날쯤 되면 모든 여성 의원실에다 꽃을 돌렸던 사람인데 노회찬을 들어가지고 안티페미 얘기를 하고 이걸 딱 들어보면 난 화가 나는 게 니네 노회찬을 알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책임과 미련 이 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노회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쓰시고 또 미안하다 하시고 음, 그렇게 떠나셔서 저희가 도저히 남은 사람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슬퍼했죠.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부정하고 있고 음, 그로 인해서 그 지지자들도 다 같이 또 부정하고 있고 뭐 지금 아주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마저도 끌어들이고 음,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뭐랄까 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퇴장해야 하는 징조, 아니 징조 음. 명백 오래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끝에 이제 결국 이런 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죠. 낡은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이런 선거 때 돈 봉투 돌리고 이런 건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끔찍했잖아요. 왠지 근데 뭐 창떼기를 하고 그 사과 박스 떼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송영길 팀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녹취법 나오잖아요. 반대편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게 지금 일단은 그것 자체가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그게 들통났으면 사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니라고 잡아떼잖아요. 국민들은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쇼하러 가거든. 아니, 검찰 수사 일정까지 지 갔잖아? 난 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도주에 우려가 없다. 없는 사람이다. 도주에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왜? 2번이나 내가 직접 출두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그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어떤 알리바이를 만드는 차원에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건데, 야, 저런 사람들이 진보, 뭐 민주 이걸 외쳤냐? 이제 자괴감이 들죠. 짠할까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뭘 살려야 되냐? 진보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냐?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저들이 뭐냐? 원망의 정치가 돼버렸어. 지금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거냐? 자기 편 구하려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원한의 정치로 만들어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러다 결국 정권 뺏긴 거고. 이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반대 길로 가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김대중의 노무현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닌, 지금은 사실 이해찬의 민주당이잖아요. 원한의 민주당. 그렇게 돼버린 거고, 이해찬 씨 이번 수준 봤죠? 딱 보니까 조국 그 서울대 파면했다고. 다른 교수들 같은 경우 진작 파면했어. 2년씩 안 걸렸어. 다 파면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 서울대 동창회 명부에서 자기 이름 파달라고. 서울대 뭐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2년씩 안 걸리지 이렇게. 보통 교수는 이렇게 2년씩 당직 정지 당하고. 네. 교수님 제가 올해 좀 날씬해졌거든요. 가지고 외모 평가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텐데 실제로 좀 날씬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조심스러우시겠네. 이거 봐야 돼. 왜냐면 요즘 내가 이거 많이 참고하거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틱톡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아직 연습 문제 못 풀어봐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요. 왜냐면 사실 올해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좀 제대로 좀 즐기고 싶어서 뭐랄까요? 멋진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뭘 까만 걸로 뭘 쓰고 나오지 않았나요? 까만 거야? 아, 뭐였지?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때 작년에 그 노조 조끼 입고 갔어요. 노조 조끼를 입고 이제 까만색이 생각나는데? 우리 일터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아, 수염 그렸다, 맞아. 그리고 노란 이제 아. 안전모를 썼죠. 우리 일터에도 이제 성소수자가 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 몸매는 기억이 안 나고, 이건 까만, 이건 기억나요. 이번에는 뭐랄까요? 뭐 이번에도 뭐 사실 그 성소수자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조금 멋진 옷을 입고 싶다 이런 거고, 뭐 수도권에 사는 젊은 여성이 고대하던 축제 갈 때 신나서 입을 만한 뭐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이 영상이 나올 건데 토요일 4시부터 퍼레이드가 있고요. 저는 한 3시쯤부터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조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작년에도 조카랑 같이 가가지고 비 쫄딱 맞고. 근데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대구 퀴퍼 사태 보셨습니까? 저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거 봤지만 공공 갈등은 처음 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퀴어 퍼레이드 이제 대구에서 15년째 하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 날에 경찰과, 왜냐면 이제 집회하는 거니까 이제 안전을 지키러 온 경찰과 대구 시장님,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이끌고 온 공무원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조금 황당해했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님 인터뷰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진교라고 합니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는 올해로 15회를 맞았고요. 올해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였고,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법 도로 점령이라면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서 축제 물품 반입을 막았으면서 집회를 보호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대구시 공무원들 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희 축제
축제가 있기 얼마 전에는 파워풀 대구라는 대구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과 같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인접해 있는 주요 도로를 막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로를 점령하고도 대구시가 하면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저희들이 하면 불법 점령이 되는 이런 차별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1969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시드니, 도쿄, 타이페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시에서 치러지고 있고 퀴어 문화 축제를 서로 유치하려고 시장이 뛰어들고 기업이 뛰어들어서 오히려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퀴어 문화 축제는 보수 꼴통이라는 대구의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전복시켜주는, 희석시켜주는 대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축제입니다. 혐오 정치로 자신의 지분을 넓히려 하지 마시고 퀴어 문화 축제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지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건데 약간 좀 뭐랄까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부딪히는 장면이랄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 노력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인종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투쟁이에요. 홍준표 이분이 마음은 지금 여의도에 가 있는데 서울에 와 있는데 몸은 어디 있으면 대구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하고 그래도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정도 빼면은 사실 지자체장은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구 지역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또 기독교계를 등에 업기 위해서 한마디 해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장면들을 보여준 거죠. 쇼죠, 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 보도 당시 기사에서 집중한 것은 홍준표 시장은 뭐 오전 10시 반경, 10시 반이라는 걸 주목했어요. 왜냐면 딱 오전에 10시 반에 갔으면은 대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통 퍼레이드 오후에 하니까 10시 반에 탁 나가서 그 뭐랄까? 대치하는 그 사진 하나 남기고 나온 나를 남기고 헤드라인으로 남길 만한 어떤 멘트를 굵직하게 남기고 이제 다 퇴장하신 거죠. 진짜 막으려고 했으면 정말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하고, 이제 공무원 노조랑 이제 파탄 나고, 주말에 출근시켰으니까, 왜냐면 공무원분들도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권한이 시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정치적 이득만 챙겼다. 그리고 본인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것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보는 성소수자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거든요. 라고 하면 지시한 자를 찾아서 수사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봐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부당한 지시를 해서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단 말이죠.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라고 하면 당장 수사 들어가서 구속을 시켜야지. 이제 이게 여기 아니면 이제 팩트 체크를 또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난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게 진짜란 말이야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집회가 제한된 무단 도로 점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 도로 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공공 갈등이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응답을 했죠.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허가 없이도 설치하고 집회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집회가 열린 동성로는 집회 제한 구역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집회 제한 가능 구역인 거고요. 그리고 그 집회 제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시청이 아니라 경찰이다. 근데 경찰이 그 이전에도 거기서 계속 이렇게 행사나 축제 집회 다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거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 거죠. 이게 공정이다. 이렇게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대구 퀴어 퍼레이드는 많은 집중을 받았고, 잘 이루어졌대요. 오늘 오후에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받았고. 네, 관심도 받았고요. 윈윈한 거네.
홍준표도 관심 갖고 이쪽도 갖고. 네. 그래서 이 관심이 이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로도 응, 이제 이어온 거죠. 응. 그래서 서울 광장이 사용 불허가 됐거든요. 지금 기독교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항상 저희 퀴어 퍼레이드 하면은 그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 막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된 것 같아요. 광적인 네. 이제 기독교. 우리 집안이 사실 외가친가 다 목사 집안이거든. 나도 목사 아들이고. 뭐 외사촌, 사촌, 고종 사촌 둘에다가 고모,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돈까지 또 목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죠? 지금 그 사람들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광신이지, 광신이고. 왜냐하면 이제 재생산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신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가 점점 줄다 보니까 항상 적을 상대해야 되거든. 적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게 그래도 기독교를 믿어야 할 마지막 이유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이 뭐죠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을 설정한 건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증오, 혐오는 기독교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배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 그랬냐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들 다 이혼하더라고. 이해가 안 가. 자, 이제 제가 퀴어 퍼레이드, 네,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논란도 한번 이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올해로 24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 광장에서 개최가 됐어요. 이번에도 서울 광장 사용을 위해서 4월 3일에 신고를 완료를 했고요. 서울 광장 운영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시민위를 통해서만 광장 사용 제한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월 1일에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시민위가 기독교계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워딩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인 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청소년들의 바르게 커야 하는 성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차별금지법이 도입돼서 이거는 근데 차별적 행정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거 처벌을 받아야 되고 독일 같은 데 처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을지로 이가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죠. 문제인데 저는 또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공간을 찾아갈 때도 이 겸사겸사해서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몇 년째 몇 번 가보셨죠. 저희가 코로나 직전만 해도 15만 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그냥 바로 건너편에 또 반대 집회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서울 광장에 막 펜스를 다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수만 명이 그 안에서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참여자들이 매년 이제 우리 좀 더 큰 데로 좀 터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공간 좀 찾을 수 없나?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했는데 이번에 을지로 2가 일대 그냥 이렇게 길게 쓴다고 해서 뭐 진지전을 못하게 하면 기동전으로 가면 돼. 뭐 유쾌하진 않지만 또 긍정적인 전환의 기회로 뭐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5.18 때 5.18가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뭐 가치적으로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 봤을 때 5.18 때 매년 쏟아지는 망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흐름이 망원의 이제 소수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퀴어 퍼레이드 이제 뭐 퍼레이드만 한 5만 명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 하면 이제 거의 10만 단위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저는 애석하게도 지금 하필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런 큰 정치인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글쎄 이렇게 문제적인 행사 절대 아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메이저다. 네, 메이저 축제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축제 중 하나다. 아마 그 반대 집회를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건데 퀴어 퍼레이드의 날짜를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할 생각에 좀 들뜨는 국회의원은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거든요. 네, 이제 변화는 결국 이제 완성될 것이다. 네, 차별금지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내일 봬요. 아,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니요.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아, 취하셨어요? 아, 네, 이제 메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정도 시끌시끌하고 그래도 수습되고 넘어갈 줄 알았던 문제가 지금 몇 주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수능 킬러 문항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 쓸데없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되지. 여기 북한도 아니고. 갈수록 수습이 불가능해지고 있죠. 수습을 하고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 이제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타임라인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6월 16일부터죠. 대통령께서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히 이게 무슨 말이냐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당장 5개월 뒤에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럼 뭐가 바뀐다라는 거냐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독서 비문학 문제 출제 금지 지시가 보도가 됐고요. 6월 19일에 대통령실 실무회의에서 이제 문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6월 19일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하고요. 혼란이 극대화되죠. 6월 26일에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역대 킬러 문항을 공개를 하고요. 그랬더니 반발이 심화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당사자들은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아예 더 새로운 게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이 가중되면 사실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비판하고 있는 야당도 사교육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5개월 전에 6월 5편까지 치고 나서 그 발표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일의 절차상 그렇죠? 일이라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근데 수능 쳐보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네. 수능 쳐본 적은 없죠. 사실 뭐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는 인식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변별력을 위해서 억지로 어렵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보다도 일단 걸러내기 위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우리는 대충 뭐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없애자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킬러 문항이냐 구체적인 보통은 이런 이제 음, 정답률 10% 미만. 그렇죠. 초고난도 문제를 근데 얘기하고. 문제는 네. 뭐냐면 제대로 낸 문제도 그 정답률이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막 이리저리 꽈도 정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그죠. 거고, 그런 문제지. 그럼 양적 기준하고 질적 기준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이상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조금은 지엽적이죠. 왜냐하면 킬러 문항 없애고 준킬러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준킬러 문항 대비반이 생기고 또 사교육에 의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학생들 간 변별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정답률이 높고 이런 현상 생긴지 아세요? 저는 수능 세대인데 EBS를 반영하기 시작한 세대예요. EBS 교재의 60%에서 70% 정도를 수능에 실제로 내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난 세대인데 그래서 EBS를 제가 다 외웠어요. 제가 영어가 약했거든요. EBS 문제를 이렇게 문제집을 다 사다가 세보니까 2100문제 정도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100문제 정도씩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 지문을 탁 봤을 때 무슨 줄거리인지 생각날 정도로 제가 이제 익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예 이제 수능 안 본 세대나 한참 지나신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 하는 것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읽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과 실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의 난이도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육부가 뭐 어떤 이제 역대 킬러 문항이라면서 문제 있는 문제다 하면서 이제 해설까지 달아서 내놨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 문항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설까지 달아놨어요. 궁금하세요? 아니 뭐 그러면 문제가 궁금하시니까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 보시죠. 내용이 철학이죠 이게? 미학 얘기가 나오더라. 찌찌찌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잠깐만, 범주에 시간을 좀 줘요. 읽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저희 지금 한잔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가 이런 문제 밑에 이제
이건 해석도 단 거죠. 이건 내 전공이거든. 해결해 그런데 아니, 이거 와인 탓입니다. 이게 무슨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을 맞추더라고. 이렇게 그럼요. 그 놀래가지고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어떤 그 문제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냥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정답률이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 도대체 이건 또 기준이 뭐냐? 킬러 문항의 기준이 뭐냐? 차라리 정답률 기준으로 하면 쉬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EBS에서 출제된 문제들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EBS에서 출제한 것도 문제면 나 이거를 그럼 보란 말이냐 말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는 할 수 있네. 상황인 그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는 나오잖아요. 아니 수능 별거 아니네. 우리 따라 크게 차이 없네. 우리 때요? 우리 때는 뭐 이거잖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거든.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적 방법이죠. 이렇게 굴려서 신탁을 받는 거야. 이런 거. 그러면 다 했지. 아 그래요? 미학적 방법. 저희가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니네. 심리학적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2가 3번 나와서 당 정답이 딱딱딱. 네 번째도 일까?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은 치열한 심리 싸움을.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옛날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보지만 수험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2년을 갈아 넣은 무언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이 대학 서열화와 그 학벌로 인해 벌어지는 그 이후의 삶의 격차를 해소해 줄 방법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뒤를 위해서 뭐 킬러 문항조차도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울하다. 뭐 고3들 몇몇 분의 이제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뭐 15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혼란. 네, 혼란이 너무 크다 이거죠. 사실 저만 해도 한 1학년, 2학년 때쯤에 이미 내가 수능 시험 칠 때쯤이면 대략적으로 뭐 수시 정시 비율도 조금 뭐 경향성을 예측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하고 뭐 혼란을 주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 개입하면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하나의 의견이지만 대통령이 막 하는 게 훈령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바로 이제 꽂혀주니까 킬러 문항이 있느냐 없느냐 얘가 보면 약간 천지창조야.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킬러 문항이 막 생겨가지고 막 위에서 26개인가 몇 개부터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사교육비가 문제냐 그다음에 입시의 공정성이 문제냐 그다음에 사교육이 결국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 입시의 공정성을 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킬러 문항의 원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킬러 문항이 아니면 준킬러 문항이고 준킬러 문항까지 없애게 되면 변별력을 갖기 위해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거기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럼 수요가 있는 거거든. 그럼 공급은 있는 거예요. 사교육은 늘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줄 세우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과도한 이 학벌 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뭐 기태대 이랬는데 지금은 뭐 서연고 뭐 서성한 뭐 완전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게 입시제도의 문제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한은 어떤 형식의 뭐 문제를 어떻게 내든 뭐 하든 간에 수요는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제한된 숫자에 들기 위한 그런 경쟁은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해주는 것은 학교에서는 못 해주니까 사교육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고친다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공범이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데는 공동범이란 말이야. 나라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교육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항상 마음만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른바 상류층의 그 욕망을 갖다 자기 욕망으로 그냥 공유를 해버리거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든 건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얘기했거든. 개혁 얘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69시간제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 교육개혁, 뭘 해야 되거든? 뭐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신석기 시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원인 대신에 범인을 잡는 거야.
아까도 원인은 사실 좀 더 구조적인 데 있잖아.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범인을 잡는 거야. 딱 보니까 킬러 문화 이거 누가 내네?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권 카르텔이 있네 이놈들. 이권 카르텔의 상징적인 그 의인화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일타 강사들이네. 얘네들 보니까 기사가 막 나와. 소득세만 150억 올라 1년에 그럼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얘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가 들어가고 세무조사가 메가스터디 이번에 들어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 들어가고 M사가 이번에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걸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권이 한다는 건 할 줄 아는 건 딱 세 가지거든. 조사, 수사, 감사. 조사, 수사, 감사. 그래서 범인을 딱 잡아서 범인을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아가지고 성토를 얘를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관적으로 믿고 또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는데 하니까 결국은 책임지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냈던 사람들 그 사람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 3월 달에 지시를 했는데 왜 안 따랐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 달에 지시한 그 문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구두로 지시를 했대.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사항, 그다음 국무총리 지시사항, 누구든지 간에 장관님 지시사항까지 문건을 남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밑으로 돌리게 되니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자리였나 보네. 결국은 뭐냐 대통령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주호한테 떠드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주호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한다. 저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일타 강사들을 잡아도 그 자리에 다른 일타 강사가 들어가는 거고 대치동의 학원가를 정말 뭐 다 민다고 해도 그 옆 동네에 다시 들어서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킬러 문항을 뭐 킬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뭐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 모두가 공히 이제 인정을 하지만 아마도 특히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5개월 전에 그러한 거는 도저히 좀 용납하기가 힘들었다. 뭐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생들은 1점 차이로 내 미래의 상당 부분이 정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틀리면 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 간판 정해지고 내 직장이 정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기울기가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그리고 한번 벌어진 그 기울기는 쉽사리 좁힐 수 없고. 이거 중압감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줄세우고 학교별로 과별로 다 줄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 애들을 몰아놓은 다음에 필로 문항만 잡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교육이 해결되고 공정성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 보고 사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 그쪽으로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100년 대계라 하잖아.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걸릴 해소하기 어떤 몇십 년 걸릴 이런 정책을 짜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퐁 던지고 없애. 저는 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좋아, 장점을 가! 좀 뭐 이런 거잖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뭐 대학을 나와야만 한다는 이 인식을 없애는 쪽으로 내 힘을 밀어붙이겠다. 이 밀어붙이는 이 스타일을 활용하겠다. 뭐 아마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없애야 될 거고. 왜냐면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렇잖아요. 그 보통 사람의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내가 밀어붙이겠다. 하면 정말 이제 자유총연맹 아니고 온 국민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텐데. 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깝죠. 자본주의도 아니거든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신분제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최초 과거제도도 상당히 진보적인 거였거든. 옛날에 귀족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피를 가리지 않겠다는 거든. 이른바 상민, 평민이다 하더라도 시험만 쳐서 능력 있으면 뽑겠다. 원래 그게 취지잖아, 과거고. 상당히 이게 근대적인 거 굉장히 진보적인 제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 맨날 시험 보는 놈들, 양반 놈들. 그것도 다 거기도 시험 문제 짜고 뭐 컨닝부터 뭐 누출부터 해가지고 맨날 그놈들만 가는 그런 구조로 변질됐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사회거든요.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은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앉아서 킬로그램 잡는다고 뭐가 되나? 이게 부처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를 옮기면서 이게 문체부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여가부 없애겠다. 여가부.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방통위도 하고 있고 KBS 문제로 하고 있고 교육 지금 6월 모집평 맞춰서 교육부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차례차례 다만 가지 부처 순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남은 부처에서 시의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후쿠시마나 뭐 원전 문제는 또 산업부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 과거에 가서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가 이 정도로 한심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 이명박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좀 이거 극우잖아요, 거의. 극우고 이거 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지난 정권에 대한 뭐랄까 반발 내지는 지난 정권의 편향을 교정한다 이런 장면에서 좀 봐줄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그걸 넘어섰잖아요. 지금 아예 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 이하 그 대통령실뿐 아니라 거기 있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꼴통들이에요. 완전 꼴통들만 모여가지고 꼴통스러운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꼴통스러운 생각에 지금 나라의 장래가 지금 저당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서 나라를 정상화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 모의평가 맞춰서 뭐 하나 이벤트를 기획한 거지 뭐. 크게 망한 거고. 에이,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딱 하니까, 맞아. 킬로그램은 없애야지. 없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밑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대통령 말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누가 냈어? 그러니까 얘 잘라. 얘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이게 권위주의 체제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말 섞으면 안 되거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위에서 저질러버리면은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지금 대통령 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M1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었던 킬러 문항을 찾아가지고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킬러 문항을 좀 창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지. 급하면 하던 대로 하게 되니까 수사, 조사, 감사를 하게 수사가 되죠. 없어. 그렇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고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고 뭐 그러는 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학력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뭐 이런 각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면 굳이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할까? 대학 꼭 안 가도 돼도 그쵸.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얼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다 했고요. 조금 이게 정치 얘기가 좀 기쁜 면도 있어야 되는데 어째 좀 우울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건 변화할 에너지는 남겨둔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학을 떼는 소식들이 들리고 지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또 정치인조차도 바꿔내겠다라는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 이후에 만나 뵙게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럼 저희 오늘 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It's not my own, it don't soar. The nighttime